옛날 옛적 조선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평해 고을에는 유난히도 음습한 기온이 감돌고 있었죠. 기묘사와의 피비린내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답니다. 정쟁으로 숱한 양반 가문이 몰락하고 많은 집안의 대가 끊기던 시절이었죠. 마을 어귀를 지나다 보면 허물어진 사대부 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를 이을 후사가 없어 멸문지화 당한 집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저 집도 이제 끝이로구나. 자식이 없으니 먼 친척들이 재산을 차지하겠지.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혀를 차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 시절 조선의 명문 양반 집안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역병도 기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문이 단절되는 것이었죠. 아무리 재산이 많고 학식이 높다 한들 자식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한양 변두리 한 빈민촌에는 봉선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갓 20의 나이에 고운 얼굴과 야무진 손을 가졌지만 멀리서 보면 그저 평범한 하녀였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묘한 슬픔을 읽곤 했습니다. 봉선은 늘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일만 했고 간혹 먼 곳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저 봉선이 말이야. 원래는 명랑하고 꿈 많던 아이였는데 그래, 굶주림에 팔려온 이후로 그만. 마을 사람들은 봉선을 가리키며 안쓰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봉선의 아름다움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흑투성이가 되어도 그 고운 자태는 숨겨지지 않았고 사내들의 시선이 늘 그녀를 쫓아다닐 정도였답니다. 봉선아, 이 물동이 좀 옮겨주렴. 저녁밥은 든든히 줄게. 네, 마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봉선은 힘없이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가련해 보이던지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쉽사리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윤대감댁은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높이 솟은 대문과 웅장한 기와지붕, 그리고 잘 가꾸어진 연못이 있는 저택이었죠. 하지만 윤대감께서는 이미 오래전 돌아가셨고 집에는 3명의 젊은 도령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강도령으로 늠름한 외모를 가졌고 나이는 25이었습니다. 윤대감의 적장자로서 굳건한 학식과 기계를 지녔지만 늘 차가운 표정으로 일관했죠. 성품이 곧고 원칙적이라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답니다. 둘째는 이수도령으로 능글맞은 웃음과 유려한 말솜씨를 가졌고 23의 나이였죠. 집안의 둘째 아들로서 늘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었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고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늘 쾌활하고 주변 사람을 잘 챙겼지만 가끔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셋째는 이역도령으로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했고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세 도령 중 가장 막내였지만 가장 솔직하고 자유분방한 영혼을 가졌죠. 활달하고 천진난만한 성품이라 집안 분위기가 너무 딱딱할 때면 특유의 발랄함으로 형들의 웃음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세 도령은 한 지붕 아래 우애 좋게 지냈지만 마음속에는 늘 같은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매일 아침 마님께서는 세 도령을 불러앉히고 한숨을 쉬셨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일이 장성했는데 어찌 아직 자식 하나 없느냐? 마님께서 눈물을 훔치며 하소연하셨습니다. 이강도령과 이수도령, 이역도령도 함께 고개를 숙이고 죄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마을 사람들은 윤대감 댁을 지나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글쎄, 윤대감 댁 세 도령들이 아직 혼인을 못했다지 뭔가? 그 집 이제 망조가 들었어. 자식 없으면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텐데 박진사가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더군. 소문대로 이웃마을 박진사는 윤대감 댁의 명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첩으로 있는 옥하라는 기생은 날마다 윤대감 댁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집안 소식을 캐냈죠. 어느 날 밤 마님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푸른 용이 내려와 말했습니다. 간택받지 못한 꽃이 만개할 것이니라.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실을 받아들이거라. 꿈에서 깬 마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죠. 며칠 후 집안 대대로 윤대감 댁에 물건을 들여오던 만물상 강쇠라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강쇠는 봉선의 어릴 적 친구였는데 영리하고 입이 무거워 믿을 만한 사내였죠. 마님, 요즘 봉선이가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매일 고된 일에 시달리니 안쓰럽습니다. 강쇠의 말에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박진사가 하인넷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윤대감 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혼인 문서 한 장을 들고 있었죠. 윤대감 댁 마님, 오래간만이십니다. 박진사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진사 어른,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마님이 당황하며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박진사가 내민 문서에는 윤대감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생전 박진사의 딸과 혼인을 약조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대감님께서 그런 약조를 하실 리가 없는데. 이강도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소. 석 달 안에 내 딸을 윤대감 댁 며느리로 들이지 못하면 이 집과 땅을 모두 내놓아야 하오. 박진사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유유히 돌아갔습니다. 마님과 새도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진사의 딸은 성질 고약하기로 소문난 기생 출신이었죠. 게다가 석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강도령이 그녀와 혼인해야 한다니요. 어머니, 우리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이강도령이 울먹였습니다. 그 천한 기생을 어찌 우리 집안으로 들인단 말입니까? 이역도령도 분해했습니다. 그날 밤 마님과 새도령은 밤새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박진사의 압박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얘들아, 내 생각인데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할 것 같다. 새도령은 마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만큼 큰 불효는 없단다. 박진사의 딸을 들이느니 차라리. 마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강도령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이 집안의 씨를 이을 방도를 찾아야 한다. 당장 혼인할 수도 없고. 이강도령이 문득 봉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게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새도령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날 밤 이강도령이 이수도령과 이역도령을 불러냈습니다. 형님, 아우님, 봉선이라는 아이 기억하십니까? 이강도령의 말에 이수도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망측한 생각을 하는 것이냐? 형님, 지금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길 위기입니다. 박진사의 손에 놀아나느니. 이강도령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봉선이는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어차피 씨바지를 구할 바에는 차라리 봉선이가 낫지 않겠습니까? 이역도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형님. 봉선이는 착하고 순박합니다. 이강도령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이강도령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다음 날 마님께서는 새도령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희들이 대체 무슨 망측한 생각을 하는 것이냐? 하지만 마님의 눈빛에는 이미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님의 결정으로 봉선은 씨바지를 맡게 되었습니다. 봉선은 마님과 도련님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교차했죠. 봉선아,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은 너에게 달렸다. 마님께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봉선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거절할 권리조차 없었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봉선은 겨우 목소리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봉선은 윤대감 댁의 비밀스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봉선이 새도령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지 2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밤마다 봉선은 깊은 고뇌에 시달렸습니다.
이강도령은 그녀에게 차갑고 엄숙하게 다가왔고 이수도령은 능글맞은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이혁도령은 어리고 서툴렀지만 그 역시 봉선을 소유하려 했죠. 하지만 봉선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 마을에서 농사일을 돕던 돌쇠라는 순박한 청년이었죠. 봉선은 이미 돌쇠와 깊은 정을 나누던 사이였답니다. 봉선은 매일 밤 돌쇠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봉선은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입맛도 없었고 늘 피곤했답니다. 더욱이 월경마저 2달째 끊어졌죠. 봉선은 자신의 몸에 찾아온 변화를 직감했습니다. 설마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인가?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마님께서는 봉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봉선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태기이십니다. 아기 씨를 가지셨습니다. 뭐라고요? 마님과 새도령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기쁨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윤대감댁에 대를 이을 아기가 생겼구나. 마님께서는 봉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강도령과 이수도령, 이혁도령도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죠. 하지만 봉선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징처럼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련님들의 아이가 아니야. 봉선은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죠. 마을에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윤대감댁 하녀 봉선이가 아이를 가졌다더라. 분명 하늘이 도운 것이야. 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그날 밤 마님은 봉선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봉선아, 솔직히 말해보거라. 마님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새도령 중 누가 아이의 아비냐? 봉선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마님의 싸늘한 눈빛이 봉선을 꿰뚫었죠. 봉선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님. 마님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봉선아, 어서 말해보거라. 누가 아이의 아비냐? 우리 도령들이 아니더란 말이냐? 마님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죠. 봉선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네, 마님. 도련님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다른 사내의 아이입니다. 마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새도령들도 방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이강도령의 주먹은 불끈 쥐어졌습니다. 이수도령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죠. 이혁도령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체 누구란 말이냐?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봉선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옆 마을의 돌쇠입니다. 마님. 저와 돌쇠는 오래전부터 정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돌쇠의 아이입니다. 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이런 망측한 일이 윤대감댁의 씨를 이유라 했더니 하녀가 다른 사내의 아이를 잉태했단 말인가. 마님은 가슴을 치며 통곡해 했습니다. 새 도령들도 방으로 들어와 봉선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강도령은 봉선에게 다가섰습니다. 내 인연, 어찌 우리 집안을 이리 능멸하는 것이냐. 너의 그 천한 몸으로 감히 윤대감댁을 기만했단 말이냐. 이강도령은 분노에 떨었죠. 봉선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돌쇠를 정말 연모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대감댁 마님, 어찌 그리 시끄러우시오. 박진사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박진사의 첩옥화도 그 옆에 서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벌써부터 혼인이 급했는가 보구려. 하녀의 몸으로 씨를 이으려 하다니. 게다가 그 아이가 다른 사내의 아이라니. 옥화가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윤대감댁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죠. 아니 글쎄,
윤대감 댁 하녀가 다른 사내의 아이를 가졌다지 뭐야.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겠구나.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마님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강도령과 이수도령, 이역도령도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이것 보시오. 마님,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지 않소. 박진사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윤대감 댁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으니 내 딸과의 혼인은 물론이고 이 집과 땅도 모두 내게 넘겨야 할 것이오. 박진사는 서둘러 혼인 문서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마님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새 도령들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놀랍게도 만물상 강쇠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낡은 보따리를 메고 있었죠. 잠시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쇠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이놈, 천한 만물상이 감히 어디라고 끼어드는 것이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박진사가 고함쳤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만물상이 아니옵니다. 박진사 나리. 소인의 진짜 이름은 윤강쇠라 하옵니다. 마님과 새도령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쇠는 품에서 낡고 해진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윤대감님께서 소인에게 남기신 유언과 족보의 일부입니다. 소인은 윤대감님의 먼 친척이자 서자로 태어난 아들이옵니다. 충격적으로 강쇠는 자신을 윤대감의 서자로 밝힌 것이었죠. 마님은 꿈속에 푸른 용을 떠올렸습니다. 간택받지 못한 꽃이 만개할 것이니라.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실을 받아들이거라. 그 순간 강쇠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소인이 어린 시절 마님께서는 소인을 거두어 길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천하여 집안에 알릴 수 없었고 만물상으로 위장하여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감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인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박진사라는 자가 집안을 노리고 있으니 때가 되면 나서서 막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마님은 강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이냐? 새도령들도 강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강도령은 자신의 무심함을 후회했습니다. 이강도령은 강쇠의 침착함에 감탄했습니다. 이역도령은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거짓말이요. 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윤대감 댁의 서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강쇠는 박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박진사 나리께서 내민 혼인 문서는 위조입니다. 대감님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소. 박진사가 우겼습니다. 강쇠는 품에서 옥으로 만든 다른 도장을 꺼냈습니다. 진짜 대감님의 도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강쇠는 두 도장을 비교해 보였습니다. 박진사의 문서에 찍힌 도장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정말로 다르구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더욱 기막힌 건 강쇠가 다른 증거들도 꺼냈다는 것이죠. 제가 만물상으로 다니며 박진사 나리의 악행을 조사했습니다. 나리께서는 다른 집안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여러 증거 문서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네, 이놈. 박진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에 사또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란인가? 사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쇠는 사또에게 모든 진실을 고했습니다. 사또님, 소인은 윤대감의 서자 윤강쇠라 하옵니다. 박진사는 위조된 혼인 문서로 윤대감 댁의 재산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사또는 모든 증거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마님과 새도령의 증언도 들었죠. 박진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또님, 저놈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박진사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강쇠의 편에 섰습니다. 윤강쇠의 말이 모두 진실로 밝혀졌으니 박진사는 문서를 위조하고 사기를 친 죄가 명명백백하다. 박진사를 곤장 100대에 3년 유배형에 처한다.
사또가 준엄하게 판결했습니다. 박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옥화도 함께 끌려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역시 하늘은 착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구나. 마님은 강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강쇠야, 내가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로구나. 이강도령과 이수도령, 이혁도령도 강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저희의 불찰을 용서하십시오. 강쇠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소인이 윤대감 댁의 가주로서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그날 밤 강쇠는 마님과 새도령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소인은 어린 시절부터 대감님 몰래 글 공부를 했습니다. 대감님께서는 소인의 재능을 아셨고 훗날을 위해 숨겨두셨습니다. 만물상으로 다니며 세상 물정을 배우고 위기에 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있었기에 우리 집안이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벗어났구나. 새 도령들도 강쇠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봉선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님, 봉선이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은 봉선을 바라보셨습니다. 봉선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봉선이가 잉태한 아이는 돌쇠의 아이가 맞습니다. 강쇠가 말했습니다. 마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쇠는 봉선이를 진심으로 연모했습니다. 그리고 봉선이도 그러했습니다. 소인이 부탁드립니다. 봉선이와 돌쇠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봉선이가 낳을 아이를 윤대감 댁의 가족으로 받아주십시오. 강쇠의 말에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강도령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수도령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혁도령은 조용히 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쇠야, 어찌 그런 망측한 말을 하는 것이냐? 이강도령이 소리쳤습니다. 강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윤대감님께서는 항상 덕과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대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셨지만 인간의 도리 또한 잊지 않으셨습니다. 봉선이와 돌쇠의 사랑은 죄가 아니옵니다. 오히려 불쌍한 두 사람을 보듬어주는 것이 진정한 윤대감 댁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마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녀는 봉선의 목숨을 살려주고 싶었죠. 또한 돌쇠와 봉선에게 죄를 묻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알겠다, 강쇠야. 마님께서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거라. 봉선이와 돌쇠를 용서하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겠다. 다만 돌쇠는 마을을 떠나게 하고 봉선이는 우리 집에서 출산하도록 하거라. 이강도령과 이수도령, 이혁도령은 마님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봉선은 감격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쇠는 마님께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그는 봉선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돌쇠는 마을을 떠났지만 봉선은 아이를 낳은 후 강쇠의 배려로 돌쇠와 다시 만날 수 있었죠.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봉선은 강쇠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강쇠는 그 아이를 윤대감 댁의 손자로 받아들이고 윤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강쇠는 윤대감의 적통으로 정식 입적되어 가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봉선의 순박함과 강인함을 알아주었죠. 마님과 새도령도 강쇠를 진심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강쇠는 윤우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쇠와 봉선, 윤우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생각해보면 꿈만 같습니다. 봉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강쇠는 봉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윤우도 있고 집안도 평안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봉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두 윤대감님의 깊은 뜻과 강쇠의 지혜 덕분이었죠. 강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윤우는 무럭무럭 자라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15세가 되던 해 윤우는 강수의 가르침을 받아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3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우가 문과에 급제한 것이었습니다. 윤우가 급제하다니 윤대감 댁의 큰 경사로구나. 강쇠는 사당 앞에 엎드려 윤대감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 강쇠는 꿈을 꾸었습니다. 윤대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강쇠야, 수고가 많았구나.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번창했다. 꿈에서 깬 강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윤대감 댁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참으로 하늘은 어진 일을 버리지 않는구나.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실을 알아본 마님의 지혜, 숨겨진 의를 지킨 강쇠, 그리고 모든 시련을 이겨낸 봉선. 그들이야말로 참된 덕과 사랑을 실천한 것이로다. 지혜는 때로 소박한 모습으로 오며 진정한 효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보듬는 데 있느니라.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내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대감 댁의 후손들은 대대로 번창하여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옛말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룬다는 뜻이지요. 강쇠는 오랜 세월 숨죽여 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마님은 대가 끊기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는 고정관념을 넘어섰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때로 낮은 곳에서 빛나고 진정한 사랑은 편견을 넘어 포용하는 것이며 진정한 효는 조상의 명예를 올바른 방식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강쇠처럼 참고 견디며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과 효를 실천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요?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제가 그곳으로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